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된 검수완박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도 2차 필리버스터가 전망되지만 1차와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한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에 대해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자체가 국민투표 요건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는 52조 원이라며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국민의힘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과 향후 정부 파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했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어제까지로 변경하면서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회동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특히 박 의장은 중재안 합의 파기의 유감이라며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두려워 수사 공백의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 법안의 탄생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정치 개입을 비롯한 검찰의 과오는 과도한 권력 때문이라며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대원칙.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필리버스터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신청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시작 직후 박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습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지였지만 민주당이 어제까지로 회기를 변경하면서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한 겁니다.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붙여지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여서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차 필리버스터도 1차 때처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한 뒤 다음 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국민투표 가능성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내든 국민투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직접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부터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또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 14조 이게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죠, 실무적으로. 앞서 선관위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당선인 측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러 가지 워낙 국가에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투표를 추진하면 입법 보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투표의 발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국민투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피해 지원금은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추진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과학적 손실 축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551만 개사, 피해 규모는 54조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기재부 등 5개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피해 지원금은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닌 업종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과 전시 컨벤션, 공연업 업종까지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세제 지원도 추진되는데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카드 캐피탈 등 이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지원 일정 등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수위와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고 인수위는 첨단 산업 발굴과 육성, 민간인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정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재건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다음 달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격돌할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희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놓고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두 후보 격돌은 지난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당선인의 대리전 양상으로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내일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중 최종 후보를 확정지으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은혜 후보가 인수위에 항의하는 게 도리라고 김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당정 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 시절 1기 신도시 주민에게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을 안긴 김동연 후보는 재건축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윤 당선인과 이 전 지사의 의중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김동연 후보는 이 전 지사와 연대를 강조하며 계승 의지를 다짐했고 이제 당의 공식 후보로 결정됐으니만큼 앞으로 이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돕겠다고 흔히 말씀하셨고요.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는 새 정부와의 관계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획을 그었던 투자 유치 그리고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던 배경에는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고 그리고 타결지 있는 현안이 적지 않아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일 확정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중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는데 사실상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강조했고 김 전 의원은 도시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다음 달 2일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으로 연루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8개 중 1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4명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지각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회가 다음 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26일과 27일에 잡혀 있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들어 이틀 내내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결국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청문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한 후보자와 함께 다음 달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3일에는 한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와 함께 정호영 복지, 이상민 행안부 등 4명, 4일에는 한동훈 법무, 이종섭 국방부 등 4명, 6일에는 김현숙 여가부 등 2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 의혹 등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나 사회이사 이력 논란의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 등은 여전히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정호영, 김현숙 등 많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낙마 후보자로 꼽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선 만사 한 통이라고 비꼬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용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각 후보자 8명 낙마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새 정부 발목 잡기식 낙마 다짐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어떤 새 정부를 길들이기 하거나 발목 잡기 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좀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관 제청권을 가진 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신임 장관 제청 절차도 늦어져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현 김부겸 총리가 일정 기간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는 석가탄신일 사면 대상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총수 사면 요구가 일부 언론에 의해 경제 위기론과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다며 재벌 총수 사면은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핵심 인사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 대상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는 현재까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출마 의사가 먼저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대표가 된 뒤로 출마 권유는 하지만 보통은 손을 들고 나오도록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여 의지가 확고한 후보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며 공천 신청을 받기 전까진 당 차원에서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6월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가져온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바꾸는 소명을 가진 정당의 대표로 앞장서 정치 교체의 출발점을 경남에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일자리와 민생을 돌보는 경남, 공공의료 1번지 경남,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경남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 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입법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에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입니다. 당초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이 범죄 사실 내로 한정했습니다. 이 키포인트가 바로 동일한이라는 표현인데요. 절도는 절도만, 살인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보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죄나 공범 또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이 보안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또 경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근 계곡 살인 사건에서 기존 개정안에 따랐으면 검찰은 피의자의 살인 사건만 보안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살인 미수 같은 것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동일한 범죄 사실 내로 한정을 했었는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이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이 경제 범죄로 한정하냐 아니면 조금 여지를 주냐 이런 조항도 쟁점이 됐습니다. 네. 이 기준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는 부패와 경제 범죄 중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중이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이 붙으면 부패와 경제 범죄 내에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걸 의미하는 거고 등이라고 하면 두 개 범죄 이외에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검찰 수사 범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본회의의 상정안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등으로 최종 수정됐습니다.
이 직접 수사 범위 가운데 선거 범죄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 선거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이 방탄 입법 그리고 국회의원 보호하기 위한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고려해서 선거 범죄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다 보니까요. 이 다음 총선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동일한, 동일성, 뭐 중, 등 얼핏 보면 뭐 이렇게 비슷한 그 용어 같기도 한데 어쨌든 법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 살짝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실제 내용은 확 바뀔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부패, 이제 선거 범죄고 또 이제 선거 범죄는 올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원래 이 부패와 경제 범죄도 한국형 FBI라고 하죠.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서 이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 상정안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중수청 설치가 이 의장 중지안에 담기긴 했는데 이 국민의힘 측에서 법안에 부칙을 넣는 것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조항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국민의힘의 중수청 설립 반대 뜻이 너무 완강합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여야는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인해서 합의안이 파기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중재안도 원천 무효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핵심인 중수청 설치가 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교섭 협상권을 쥔 원내대표 지위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립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수청 설립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이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수청 설립을 두고 한동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임시국회가 이제 곧 소집이 될 텐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의 요청대로 일단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이 3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하는데 30일이 당시 가장 빠른 날짜였습니다. 토요일 하루짜리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어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또 무제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또다시 무제한 토론 이후에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인 다음 5월 3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겁니다. 이제 무제한 토론이 열릴 수 있는 날은 토요일서부터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토요일 날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3일에 임시국회가 또 소집을 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날 본회의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던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표결 처리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이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한다는 게 바로 이 민주당의 목표였는데 당일 오전에 본회의 처리 그리고 오후에 국무회의 의결이 가장 유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어질 경우에 3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정무적인 부담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목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법안을 두고서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정치권부터 살펴보면 이 안건 조정이 통과까지 8분 그리고 법사위 전체 통과까지는 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이 과정에서 법안이 위법적 절차로 통과됐다. 이러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거는 바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인데요. 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사위 제1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 다음 단계인 안건조정이 올라갔는데 정작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 대안으로 만든 조정안이 상정됐다고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건조정위 상정 법안과 그 다음 단계인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점을 들어 안건조정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수사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영장 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이 수사권 폐지는 곧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 헌법상 국가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 이런 것을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재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리 결론을 내고 상임위를 강행 처리했다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만사한통입니다.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이 두 가지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면서 거침없이 반격에 나선 데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깬 배후에 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일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 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저격에 나서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입은 한 후보자가 사실상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란 얘기인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최근 향후 조각이 완성이 되면 모든 장차관들이 한동훈의 입만 바라볼 것 이라면서 역시나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몸값만 올려주고 있다며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한 후보자 스스로가 또 하나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뭐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이게 왜 이러지? 한편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를 경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팎에선 과민 반응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갈라치기를 위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누가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물이란 겁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한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고 만사한통 제2의 윤석열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오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가 있어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입니다. 성남 분당갑 지역엔 안 위원장이 설립한 알렙 본사가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안 위원장이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안 위원장은 인수위 일로 바빠서 다른 생각을 못한다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안 위원장의 출마 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성남구역 안철수 위원장 당 차원에서 출마 의사인지 확인하셨는지.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 출마 권유 정도까지는 보통 하지만은 저희가 보통은 손들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남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당사자가 손을 들고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만큼 참여 의지가 확고해야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위원장을 위한 별도의 예우는 없을 거란 사실을 애둘러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설에 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대장동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복귀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이 대표의 바람대로 보궐선거에 손들고 나올지 이재명 고문과 또 한 번의 빅매치가 성사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뭐 검수완박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실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반박이죠. 검찰 수사권 반만 박탈하는 건데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거의 입법 초읽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발효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끼칠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제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면서 결국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두 개 법안 중에서 먼저 이게 상정이 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했던 국민의힘의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의 득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우선 그 검수완박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건 맞는데 네. 지난번에 박병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지금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안을 보면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에서 4개는 올해 안까지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는 걸로 지금 민주당 안에 돼 있거든요. 또 그 경찰이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이제 검찰의 상당히 수사권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는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상당히 좀 정치적인 프레임이 쓰여 있는 용어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안을 그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뒤에 국민의힘이 번복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론은 뭐 여전히 뭐 상당히 그 차갑습니다만 어쨌든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은 훨씬 더 생긴 셈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수완박법은 처음에 그 박병석 중재안을 아예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서 지금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명분은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번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소위 친문 세력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중수청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놨고요. 이제 거기에부터 기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있고 박병석 중재안에 봐도 그 8개 항인데 5항에 보면 사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그다음에 한국형 FBI를 설치한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안에 보면 그 KFBI 얘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만 계속 앞으로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중재안에는 사실은 KFBI가 설치되면 거기로 부패 경제도 다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 그 명명이 됐듯이 검수완박 또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소만 하는 걸로. 물론 이제 보안 수사권은 갖되 네.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크게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히 박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내에서조차 민영배 의원 뭐 의장 탈당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는데 그거를 덜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주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그 오히려 그 궁지에서 탈출시켰다 국민의힘이. 근데 더군다나 그거를 또 번복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또 민주당이 네. 그 중재안에서 KFBI 부분을 빼버림으로써 또다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놓고 자 그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그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시 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거기 네. 덧붙이자면 좀 그 경제하고 부패 그 2개의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다가 원래 민주당 초기안에는 이 2개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KFBI 중대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넘어가게 돼 있었던 걸 야 그러면 진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뺐고 검찰은 이거 허섭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KFBI 즉 중대수사청 발족을 아예 없애버리고 요 2개는 그냥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네. 검수 반박이다. 사실상의 검수 완박이다. 아니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왜 그러면 KFBI 부분을 뺐을까? 지금 뭐 비판 여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이제 중수청을 만들면 KFBI를 만들면 그 KFBI의 구성부터 뭐 청장까지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이 냈던 안에 보면요. 법무장관 산하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영향력을 확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KFBI를 증발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1번 질문부터 아주 팽팽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 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대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검찰은 법안 자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헌재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손에 꼽을 만큼 적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우 어떻게 분석을 글쎄 하십니까? 그거야 뭐 이제 헌재에서 그 결정을 하겠지만 쉽게 빨리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원래 이런 일에 대해서 네. 그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그래도 뭐 법원과 달리 금방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인용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그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헌재에서의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본안 결정에서 그 지금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우선 그 위헌 소지, 지금 법원하고 검찰에서 위헌 소지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안을 만들면서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니까요. 그럼 사법경찰관, 경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처음에 표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잘못한 거죠. 실수죠, 실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야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갖고 지금 올라가 있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는 그 부분이 고쳐졌어요. 고쳐졌으니까 사실 위헌 소지 자체는 이미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절차상 하자. 예를 들면 이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이
탈당을 시켜갖고 무소속을 해갖고서 어쨌든 법사위 소위를 넘겨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꼼수죠. 꼼수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하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 있지만은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그 위법하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되돌리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당선인 측이 이제 국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국민투표법은 이미 헌재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또 선관위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이제 현실성이 낮고 또 이제 실제 뭐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국민투표를 계속 거론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속내는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국민투표를 거론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투표의 어떤 위헌적 요소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면 이 국민투표 사안이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것들만 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떠나갔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붙이려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당선인이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이미 현재 그 민주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모든 법안에 대한 그 입법이 끝나는 거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붙이려면 우리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 헌법에는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사안만 붙이게 돼 있고 가령 어떤 법률안을 다시 이렇게 폐기하는 폐기 국민투표 같은 조항은 없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국민투표 자체가 성안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국민투표를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대통령도 안 되는데 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나라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발상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냐? 이제 헌법 뭐 72조인가요? 뭐 거기에 그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법조계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뭐 붙일 사안이다 또는 그건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통일 외교 뭐 국방이나 이런 것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등에 들어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게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일종의 약간 정치 행위 비슷하게 지금 그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또 보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선인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최근 뭐 청문회 정국이나 아니면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를 뒤집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 뭐 이런 거를 약간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뜻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대단히 고도의 그 정치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국면 전환용이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데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와 논의도 없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뭐 저도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국면 전환용 얘기를 했듯이 네. 사실은 이걸 그 정말 밀어붙일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내대표하고 상의 안 하고서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되겠죠. 또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야 뭐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이게 일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면 전환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결국 이 국민투표 발상이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실상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아마 그 정상적인 이렇게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야 이거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게 더구나 지금 이미 집권한 상황도 아닌데 약간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저도 봅니다. 네. 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신구 권력 간의 이제 충돌 상황으로까지 이제 그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양측 간 갈등 중심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그 여야 합의를 깬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간 통화 이후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통령 제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소통령이라는 그런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일종의 그 조인 셈이고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이 세질 테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를 만든 거고,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똑같습니다. 5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조국이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다. 문재인의 그 후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쪽에서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그것과 좀 비슷한 저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크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청문회라든가 그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정치 공방일 뿐이죠. 네. 다만 이제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할 거고 민주당 의원을 압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있는데, 과연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사례를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이기는 것이 과연 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인가? 사실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너무 좀 그 권력에 취하고 좀 말이라든가 행동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가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이른바 반박이죠. 반박법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곧바로 검수완박 반대는 나의 양심이다. 내가 양심 걸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거센 이렇게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면서 아마 굉장히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검사 일대의 한동훈하고 법무장관 일대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무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느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의 그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사장 시절에도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도 뭐 지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중에 물론 일부 튄다 뭐 이런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청문회 같은 데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소통령이라면 소통령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2의 윤석열이면 제2의 윤석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법무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조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걸 소통령이다 뭐 이렇게 공격해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금 집중적인 타깃이 된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별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진짜 소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을 만들어주는 아마 그런 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인사청문 전국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줄줄이 연기가 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윤 당선인은 새 총리 없이 취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장관 재청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고건 전 총리한테 그 강요 재청권 얘기를 했을 때 고건 전 총리가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물론 김부겸 총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물러가는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강요로 재청을 한다는 것이 원리에 맞지 않죠. 저는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 짐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를 임명하는 사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게 뭐 우연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인가? 어차피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태도 충분히 올 수가 있겠다. 총리 없는 상태에서 장관들만 임명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금 부결 가능성이 처음보다는 조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의당도 한덕수 총리 문제 있다. 지금 부적격 판정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핵심은 어쨌든 김현장이라는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게 이제 핵심 의혹이고요. 그럼 과연 그 한덕수 총리가 부결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윤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는 아마 국회 인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김종필, DJ 피어나무 김종필 총리가 됐었는데 김종필 총리가 6개월 동안 그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집권하면서 그 이전 정권, 김영삼 정권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한테 강요 제청을 요청했거든요. 그 고건 총리가 16개 장관을 제청해서 16개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 총리는 6개월 뒤에 나중에 서리를 떼는 방식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누가 임명하냐 하는 건 사실은 총리가 제청한다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수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물러가는 그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할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김부겸 총리도 그 정도는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위해였고 장관 제청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구 권력 충돌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사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워서 현재 권력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신구 권력 충돌의 피해자는 구 권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논란의 법안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사실 검찰 수사권의 한 절반쯤만 뺏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반박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그리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과 전국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아침에 서쪽을 시작으로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